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착 형성과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정서 행동 장애와 주의력 결핍 아동 교육 차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착 형성과 정서 행동 장애의 정의, 정서 행동 장애의 분류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울비가 인간의 애착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애착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연결시키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결속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애착은 성장 과정에서 주 양육자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태어나서 가장 가깝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엄마이지요. 만약에 엄마가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시거나 그 다음에 낳자마자 엄마를 떠나게 된 아기라도 주 양육자를 엄마처럼 생각하면서 아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결속이 되는 그런 관계를 애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애착은 꼭 한 사람에게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크면서 이제 엄마일 수도 있고 또 이성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모든 인간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삽니다. 근데 어릴 적 그 애착이 나중에 커서도 상당히 살아가는데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애착이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서 불안 행동 장애 이런 것을 공부할 때에 꼭 애착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애착 이론이 없습니다. 자, 이 애착 이론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정서 행동 장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애착은 성장 과정에서 주 양육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에 불안정 또는 무애착 이렇게 성장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커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주 양육자와 애착 형성은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 그리고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착 형성은 매우 중요한 인간의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울비라는 사람은 애착 이론을 말할 때에 태어난 후 1년 동안 주 양육자와의 애착의 질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영양적으로도 태어나서 초유를 먹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1년 동안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 하는 것이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근데 보울비는 특별히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모든 인간관계와 그 다음에 성장 주기에 따라 그 애착 대상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생후 첫 1년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행동과 욕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고 밝은 미소로 언제나 일관되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온화하며 신뢰감 있는 양육 환경이 될 때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애착 이론을 연구한 분들이 아인스워드도 있고 보울비도 있고 그 다음에 위스콘 대학에서도 연구하고 많이 했는데요. 애착 이론은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데서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 실험이 있었습니다. 나무에다가 철사를 감아 놓은 어미 인형 원숭이가 있었고 그 다음 그 철사를 감아 놨지만 거기에는 우유를 달아놓고 원숭이가 오면 먹을 수 있도록 먹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는 없지만 따뜻한 비로도로 이제 어미 원숭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새끼 원숭이를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만
가서 그 철사가 감겨 있고 딱딱한 나무 모양의 어미 원숭이한테 가서 먹고 주로 생활은 그리고 많은 시간을 비로도로 만드는 따뜻한 천으로 만드는 따뜻한 촉감을 주는 그 어미 원숭이의 품에 계속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안정적인 애착은 온화하고 따뜻한 데서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애착은 어떻게 발달하는지 보울비 이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0세에서 3개월까지는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엄마라든지 주양육자에 대하여 애착 형성의 시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는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잠을 자는데 주변 환경을 살필 수 있는 그 주제가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자, 그걸 비사회화 단계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냥 옹알이도 하고 웃음도 주고 또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손가락을 딱 꼭 잡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새끼손가락이 자기한테 가장 손에 쥐기 좋을 것 같아서 새끼손가락을 손에 얹어줬더니 꽉 잡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을 좀 지나서 6개월쯤 돼서 이제 좀 앉을 수 있고 좀 길려는 흉내도 내고 할 때는 그때는 어느 대상을 선택적으로 애착을 형성합니다. 낯가림이라 하죠, 우리는. 그래서 낯이 서른 사람에게는 반응이 있죠. 좀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엄마의 얼굴을 알고 아빠의 얼굴을 압니다. 주양육자, 그 다음에 낯익은 사람 등은 선택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특정한 애착의 단계, 이제 6개월에서 한 3세쯤 되면 능동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 어떤 친구는 엄마하고 늘 같이 있어도 유난히 아빠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 같습니다. 능동적으로 애착 대상 인물을 자기가 지정합니다. 고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로 엄마를 많이 선택을 하죠. 그렇지만 분리 불안 이런 것 때문에 특정한 그 애착 단계에서는 떨어질 때에 그 애착 형성은 엄마나 그다음 주 양육자를 떨어질 때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분리 불안이 있다는 것은 떨어지기 싫다는 말이고 떨어지기 싫다는 것은 그 특정한 대상에게 애착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3세에서 아동기 말까지를 중다 애착 단계라고 합니다. 엄마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할아버지도 좋고 또 유치원 가면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18개월 정도 되면 대체로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그리고 형아, 아니면 동생, 유난히 동생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 있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한 4~5명 정도는 이제 그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애착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이 애착 유형은 꼭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애착 유형은 모든 사회복지에서도 그리고 아동학에서도 그리고 또 간호학에서도 또 이렇게 장애아 지도에서 정서를 다룰 때는 꼭 아셔야 합니다. 모든 학문과 학자들이 말하기를 초기 단계가 다음 발달 단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애착 이론에서는 대체로 0세부터 이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성장 발달의 초기 발달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안정적 애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0세에서 12개월 정도 될 때까지가 중요하다고 본 이 보울비는 모든 유아가 한 60%에서 70% 정도가 엄마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엄마를 안전기지로 신뢰하고 엄마가 나가면 좀 당황하지만 돌아올 것을 믿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울면 엄마가 달려온다 라는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돌아오면 막 반갑게 안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마만 옆에 있으면 낯선 사람이 있어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며 사교적으로 사귈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 엄마는 잠시 갔다가 다시 나에게 올 거야 라며 내가 엄마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떨어질 때 조금은 당황하지만 울음을 금방 그치고 엄마를 기다리고 엄마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불안정 그 애착에는 불안정 저항 애착도 있고 불안정 회피 애착도 있습니다. 근데 불안정 애착은 그래도 애착이 있기는 있지만 안정적 애착보다는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안정 애착 중에서도 저항하는 애착이 있는데요. 엄마가 곁에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언제 우리 엄마가 떼놓고 갈지 모른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엄마가 떠나면 안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불신이 있는 거지. 안정적 애착 가진 아이들보다 엄마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심한 불안증입니다. 근데 엄마가 돌아왔을 때도 양가적인 행동이 보입니다. 엄마가 돌아오면 막 반가워서 막 좋아하는 그런 것을 보이다가도 우리 엄마가 또 언제 또 나를 떼어놓을지 모른다 하면서 돌아왔는데도 엄마한테 안겨서 계속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엄마가 곁에 있어도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엄마한테 싹 달라붙고 엄마한테 아주 껍딱지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엄마가 제법 오래 떨어져 있어도 우리 엄마가 올 거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정 애착 중에서도 해피 애착이 있습니다. 1세 유아에서 한 15%에서 20%가 여기 속하는데 엄마가 있을 때 탐색 활동에 별로 그렇게 엄마가 있으면 안정적인 애착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 놓고 놀잖아요. 근데 엄마 옆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고 그 다음 그렇게 재미있게 흥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반면에 엄마 옆에 늘 있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도 엄마를 때로는 회피합니다. 엄마는 나 안 좋아하잖아. 엄마는 또 나 두고 한참 가서 오래 있다 올 수 있잖아. 그리고 안 올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엄마를 스스로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고 엄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는 때로는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가면 물구름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막 안기려고 하고 가지만 하고 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역시 엄마는 떠날 수 있는 또 나를 두고 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좀 체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기가 있습니다. 돌아와도 멍하니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안정 애착은 엄마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울기도 하고 회피하는 것 같지만 엄마 옆에 가까이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혼합형 애착, 다시 말하면 무애착, 아예 애착이 없는 이건 상당히 슬픕니다. 청소년기에도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어릴 적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부모에 대해서 주 양육자에 대해서 사랑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상당히 슬프죠. 불안정 애착 가진 아이들은 언젠가는 막 엄마를 찾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그래도 서로가 노력하는 데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혼합형 애착은 무애착입니다. 그 혼합이라는 것은 회피와 그리고 저항이 같이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애착과 회피하는 그 애착이 복합적으로인데 사라졌던 엄마가 와도 내가 엄마한테 가야 될지 아니 엄마가 나를 찾도록 기다려야 될지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욕구도 없어지는 것이겠죠. 미세한 차이지만 아이들 나중에 크면서 이것이 반복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 다음에 부모가 되면 이 애착은 꼭 엄마에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아빠에게도 형제에게도 형성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혹시나 교회에서도 엄마가 안 계시거나 아빠가 안 계시거나 어릴 때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본의 아니게 사고로 그 애착 대상이 없어졌을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때에 스스로 무애착을 가집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러면 장애인 못지않게, 지체장애인 못지않게 정서장애를 가지고 좋은 것을 봐도 울고 싶고 혼자 있어도 울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의욕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중에 안정적인 애착이 안 보이고 뭔가 무반응하고 그 다음 입이 무겁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이런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우리 교사들하고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이웃사랑 아닐까요? 정서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심리입니다. 반응과 인정이 있을 때 가장 최고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정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아가 출생했을 때는 고통 압니다. 무서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 간단하죠. 뭐 잠이 올 때,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때, 그 다음에 조금만 좀 편안하면 방글방글 웃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욕구와 그 다음에 안정적인 욕구, 그리고 나는 엄마에게 안길 수 있어, 엄마하고 함께 그에게 엄마의 품속에 가족에게 소속된다는 소속의 욕구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출생 시에 가장 자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고통을 경험했죠. 그리고 슬픔, 즐거움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부터는 놀람,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 경계심, 두려움 이런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후 4개월에서 1년경에 가장 민감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심한 분노, 제법 이제 6개월에서 10개월 가면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손으로 다 흩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2살, 12개월 정도 되면 아주 민감한 감정이 생기는데 애정 표현, 그리고 사랑, 그리고 호기심 이런 것. 12개월 정도 되는 아기는 어른의 감정의 90%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개월부터는 죄책감이나 수치심, 당황, 자부심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나이로 3세, 4세 때는 3세, 4세 때는 크게 수치, 부끄러움 이런 거를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도 그때부터 수치심이나 그 다음에 죄책감 이런 것이 조금씩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인사하다 그러면 인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합니다. 노래 부르라면 노래도 잘합니다. 근데 벌써 이제 36개월 지나고 48개월 정도 되면은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벌써 3살, 4살 이때는 노래도 잘하고 그 다음 뭐 인사도 잘하고 하더니 5살, 6살 되니까 왜 하던 걸 부끄러워하고 숨지? 하던 거 더 못하는데 갈수록 왜 더 못해지노? 또 어떤 친구는 동생은 지금 어린 3살, 4살은 인사도 잘하는데 너는 왜 인사를 안 하느냐? 그때는 조금 성장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감정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부끄러워. 엄마도 어릴 때 부끄러웠어. 괜찮아. 근데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러면서 부담감을 주지 않아야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36개월 아니면 그 엄마가 아기를 우유를 먹일 때 안고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책을 본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막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아이가 자기한테 무관심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모유라든지 아니면 우유를 수유하면서 가장 눈높이에 좋은 눈을 맞추기에 좋은 거리가 25cm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젖먹이는 엄마 가슴에서 거리가 딱 25cm에서 30cm 되도록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수유할 때는 눈을 보고 옹알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눈 반응이 고개를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여 손을 흔들거나 아 그래 맞아 기분이 좋다고 배가 부르구나 하면서 눈을 맞추고 자꾸 긍정적인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막 울고 지치는데도 아직 젖먹을 시간 안 돼서 이러면서 버릇 고친다 이러면서 그 아기를 방치하는 부모 딱 시간 맞춰서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또 아이들마다 기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급한 기질, 느린 기질 이렇습니다. 근데 어른들도 금방 먹고 또 먹고 싶을 때가 있듯이 이제는 시간 맞춰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달라는 그 욕구가 생길 때 엄마가 빨리빨리 반응해 주는 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과 인정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아이를 왜 갈수록 못해줘 인사도 못해 하지 말고 그래 부끄럽겠구나 괜찮아 다음 인사하면 돼 인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정서행동장애가 있습니다.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체는 다 멀쩡한데 근데 지적으로 감각적으로 건강상의 어떤 이유를 잘 모르는데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아동 그걸 정서행동장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아동. 특수교육법이기 때문에 꼭 학습의 어려움이라는 그 전제하에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 아까도 지적으로 건강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기는 멀쩡한데 학습이 어려운 그런 친구랬듯이 일반적인 상황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민감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제가 이런 일을 봤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자기 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막 웃었는데 자기가 지나가니까 자기 말 하다가 자기가 지나가니까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 말을 누구 둘이 하고 왜 내 지나가니까 웃느냐고. 근데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사람.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불행하고 그 다음 우울증을 나타내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조금 이제 불안하거나 이러면 막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파. 어떤 친구는 막 공포 무서워서 막 떨기도 하고 구역질도 하고 이런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5가지를 말했지만 이 중에서 한 4가지만 해당되어도 정서 행동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정서 행동 장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말고 일반적으로 정서 행동 장애를 이해할 때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서와 행동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 조절 능력 저하로 학업과 생활이 굉장히 순조롭지 못한 아동이나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정서장애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용어를 바꿔서 정서행동장애로 변환되었습니다. 근데 정서행동장애의 초점은 어디 맞췄냐면 정서적 부적응, 그 다음에 병리적 정세. 이 정서가 불안함으로써 완전 병적 정세가 나오는 거 계속 떠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서가 불안하면 틱 증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탈된 행동을 합니다.
그냥 일탈된 행동은 나중에 도벽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아주 뭐 깽단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마약, 이제 이런 것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행동 장애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정서적 부적응. 예. 얼마든지 아무 상황도 아닌데 지 혼자 불안해하고 감당이 안 되고 숨어버리고 나오지 않고 회피하고 이런 것입니다. 병리적 정서에 일탈된 행동입니다. 미국에서 특수교육법 IDEA의 정의는 우리 한국의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심한 정서행동장애는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장기간 동안 현저하게 나타나고 교육 수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지능과 감각 그리고 건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의 무능력. 지능도 정상이고 그 다음에 건강도 별로 나쁘지도 않는데 정서적인 문제로 학습의 무능력감을 나타내는 아이들. 두 번째는 또래 및 교사들과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죠.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아동. 일반적으로 만연된 너무 오래된 불행감, 우울한 기분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문제, 학급 문제에 관련해서 너무 심하면 신체적 증상,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미국에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정서행동 장애는 정신분열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심한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부적응 아동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정서행동 장애로 정신분열증까지 오면 참 걱정이 되죠. 그런 아이들은 분명하게 정서행동 장애라고 하는데,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검사를 해본 결과 사회적 부적응 정도는 이제 충분히 보이는데 크게 그렇게 정신분열증까지는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런 친구들은 그냥 부적응 아동으로 보지 정서행동장애 아동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입니다.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는 정서행동장애와 굉장히 같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DHD라는 것이 바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입니다. DSM이라는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5가지 5번째 나온 진단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ABCD를 이야기하고 ABCD, EFG, HI까지 설명을 하고 그 중에서 6가지 이상 해당되면 주의력 결핍, 즉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주의 산만하다. 근데 이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집중 시간이 너무 짧은 겁니다. 그리고 주의 산만한 것입니다. 학업이나 일이나 기타 활동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 다음 과제 수행이나 놀이 중에서 주의 집중을 요하는 것에 어려움을 아주 자주 갖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잠시도 그 딴짓하는 것처럼 안 듣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4번째는 지시를 따라오지 않거나 학업이나 심부름, 업무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과제나 활동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준법 정신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 다음은 지속적으로 정신을 쏟아야 하는 일, 그렇게 집중력을 많이 요하는, 그렇게 뭐 크게 집중력 아니라도 그 짧은 집중이라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3초에 한 번씩 움직이고, 그 다음 유아들이 5분 정도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동화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걔들은 3분을 1분을 집중 못하는 아이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나 활동에 필요한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주의가 산만해 조금만 집중하다가 빠시락 소리가 나면 그냥 막 뛰어나가 버립니다.
그다음에 일상적인 일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A, B, C, D, E, F, G, H, I 교재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6가지 이상만 해당되면 주의력 결핍이라고 합니다. ADHD라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에 또 하나의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만한 정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과잉 행동인데요. 하이퍼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AD, A는 attention입니다. 그 다음에 과잉 행동은 하이퍼 액티비티입니다. 집중이 안 되는, attention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친구들보다도 막 행동이 하이퍼 액티비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이상 이런 것들이 다 17세 이하에 다 나타납니다. 손발을 가만히 두지 않거나 자리에서 움직임을 멈추지 않거나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자리를 막 돌아다닙니다. 적절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막 달려갑니다. 이제 교수님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였습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옛날 부모들처럼 그렇게 희생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전반적으로 볼 때. 시설 좋은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데 있으면 애를 거기다 그냥 갖다 맡겨버리는 뭐 이런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고 제가 이제 그 수업하는 걸 이렇게 다른 친구 다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막 계속 교실을 다니는 그걸 찍어서 한 40초에서 1분 정도 된 걸 찍었어요. 이는 사진을, CCTV는 이제 개인정보와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만 딱 찍어서 부모를 불러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즉 ADHD다 이런 말을 못하고 이거 계속 놔두면 ADHD 됩니다. 지금 ADHD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유아가 숫자가 작은 10명 이하로 되는 기관을 골라서 가고 특별히 집중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서 원에서 기관을 옮기도록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과잉 행동에서는 조용하게 놀거나 레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쉴 새 없이 활동하거나 또 무슨 모터가 달린 것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할 말을 막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것을 인정 안 합니다. 우리 아이가 ADHD라는 것을 인정 안 하고 그냥 성질이 급하다, 좀 다혈질이다 이럽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교육이 되어지면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하고 또 어릴 때는 그래도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 다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무턱대고 끼어드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 행동 아동들은 다른 사람이 놀이판을 벌리고 있는데 자기가 나도 할래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놀이판을 주르륵 잡아 당겨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게임을 하다가 5살만 돼도 자기 거 땡기게 막 때리거든요. 자기는 뭐 때문에 얻어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규칙에 대해서 집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규칙이라든지 조직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집중 교육을 하고 집중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쉬운 과제에서 어려운 과제로 해서 계속 과제를 주면서 개인 지도를 해 나가면 얼마든지 유아기 때는 고칠 수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또 있습니다. 산만한 행동 그리고 과잉 행동 이런 증상들이 다 12세 이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학교에서 가정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이나 학업이나 직업 기능의 방해 혹은 질적 저하 등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주의력이 어른 ADHD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현병처럼 이렇게 막 감정이 자주 바뀌는 그런 경과증이나 그 다음에 혹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해리장애, 스트레스나 심한 충격으로 이제 기억이 없어지는 이런 해리장애, 그 다음에 성격장애, 그 다음에 물질 급성 중독, 이거는 어떤 화학약품을 다루는 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에 살 때 그 납 중독이라든지 아연 중독, 그 수원 중독, 이런 그런 급성 중독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다음에 또 마약 같은 걸 했을 때, 그 알코올 같은 거 중독이 되었을 때 끊으려고 시도할 때 막 금단 증상이 나오잖아요. 막 마약을 지금쯤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면 막 손이 떨리고 어쩔 줄 모르고 왔다 갔다. 요런 거는 주의력 과잉 행동 장애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장애, 불안장애, 해리장애, 성격장애, 그 물질 급성 중독증, 금단 증상, 이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거는 ADHD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기관에서 보고 또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산만한 아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ADHD 진단을 참 쉽게 내리더라고요. 근데 교육기관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좀 산만하고 좀 과잉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저는 ADHD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ADHD는요, 자기 몸이 다치는 줄 머리로는 알지만은 그것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계단에서 푹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벽돌이나 이런 걸 들고 막 신나게 놀다가 친구 다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친구 몸을 향해서 확 던져버려요. 위험한 것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뜨거운 걸 만지면 안 돼, 저 돌아가는데 손 넣으면 안 되는 알면서도 그 호기심 때문에 절제가 안 되면 바로 그래서 교수님은 주의력 결핍에 산만하고 그 다음에 충동적이고 과잉행동 나오지만 위험한 것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을 좀 보호할 수 있고 이런 정도만 되면 크게 염려 안 하고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